이제 전세권의 양도는 개념상으로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전세권의 양도는 이 전세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계약에서 이전되는 것이 양도이기 때문에 원전세권자는 전세권자 뒤에서 벗어나고, 이제 양수인이 전세권자로서 설정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만 남고, 특히 307조에 하면 양도 경우는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설정자 돼서 갖기 때문에 나중에 기간 끝나면 얘한테 목적물 반환 의무, 거꾸로 얘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 땡. 요게 지금 양도라고 말이야. 이런 양도 경우는 전세권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도 얘한테 당연히 따라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수는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얘한테 갖기 때문에 그냥 끝나면 이렇게 주고받는단 말이야.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야. 지금 전세권도 담보물권이야. 그럼 이거 끝나면 이제 바로 담보물권이 나오는데, 담보물권의 성질 중에 부종성과 소반성이 있다고 말이야. 여기 부종성이 뻔한 거야. 이렇게 1억 원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성립, 이거에 종속된 성질을 갖는다. 부종성. 이 부종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 소반성. 따라서 피담보 채권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된다. 이게 소반성. 이렇게. 따라 이 부종성 소반성이 전세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인정이 돼요. 따라서 전세금이 1억이다. 얘가 전세권자다.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다. 그러면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에 종속된 성질을 갖는다. 따라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이전이 되면 전세권은 따라서 이전된다. 이게 소반성이라고 하면 이게 기본 원칙이고, 원칙 양자는 분리처분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아까 지역권에서도 가르쳐 줬어요. 소반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이걸 전제로서 이게 성립되니까 요게 이전되면 이것도 따라 이전된다. 이리 보는 게 함재이기 때문에 소반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소반성은 특약 등에서 얼마든지 배제가 돼요. 따라서 이 전세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기에 전세금 반환 채권 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이 수반하지 아니한 거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소반성이 배제가 된다는 거. 전세권이 따라서 이전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 양수인은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받은 셈이고, 전세권은 얘한테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전세권에서 담보가 되어 있지 아니한 흔히 말하는 무담보 채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 이 채권만 순수하게 양도받은 거니까 무담보 채권을 양도받은 셈이 되고, 수반하지 아니한 전세권은 아까 지역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지역권이 소반성이 배제가 되면 수반하지 않은 지역권은 뭐 했다? 소멸. 여기 전세권도 소멸. 알아듣겠어요? 한 개 가르쳐주면 두 개를 공부하셔. 그 원리 가르쳐주면 수반하지 전세권은 따라서 소멸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전세권은 담보됐잖아. 무담보 채권 양도받은 셈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수반성이 무조건 배제된 게 아니고, 전세금 반환 채권 이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이 수반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수반성이 배제가 되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그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 판례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예로 들고 왔어요. 첫째, 전세권 전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이 됐거나, 둘째, 전속 중이지만 전세권 설정 계약이 합의 해지가 됐거나, 셋째, 특약 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처분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전세권은 수반하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 경우 안에서 교재를 보면 얘가 이런 판례가 중요하다는 알기 때문에 써놓긴 써놨는데 판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써붙다가 말이야. 거기에 기억번이 원칙이야. 양자 분리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얘가 뜬금없이 니은번에다가 다만 장래갖고 이 쏘는 말을 써놨다. 이 또라이가 이게. 그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서 2번 판례로 내려가 색칠한 부분에 방금 스티판을 설명해 준 판례가 2번 판례고, 전세권
존속기념 만료로 다시 하기요. 위에 기억번이 원칙이요. 부정성 소반세부터 양자 분리처분 허용되지 아니한다. 당연했나요? 그러나 위에가 있다는 거. 그게 2번 판례야. 분리처분이 허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합의 해지, 그 다음 뭐 있는 경우? 특약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이전이 되고 전세권은 수반이 안 되니까 얘는 결론. 전세권에 담보됐지 않은 무담보 채권을 양도하는 셈이 되고 수반하지 않은 전세권은 뭐하고? 소멸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이해했나요? 그런데 요거하고 이제 칼가지 구별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고. 이처럼 이제 수반성이 배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우리 판례가 요 경우로 지금 한정을 해서 예를 들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기간 만료나 합의 해지가 아닌 전세권 존속 중 요거 구별할 수 있겠나요? 요거는 전세권의 소멸한 케이스들이죠. 전세권 존속 중에 요거하고 비교. 전세권 존속 중에도 그러면 원전세권자가 전세권은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고 존속 중이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분리처분이 허용이 되는가? 존속 중에도 이런 게 허용이 됩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존속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분리 처분하는 것이 허용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왜 존속 중에는 구별하는 거요? 존속 중에는 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왼쪽 사례처럼 확정적으로 분리 처분이 허용이 안 되는가? 이유가 뭘 껐나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언제 발생하나 생각해 보세요. 기간 만료로서 전세권이 소멸되거나 합의해지로 전세권 소멸이 돼야지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 처분하는 것이. 존속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분리 처분이 허용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더냐? 요게 거기 니은번에 쓰이는 거야. 동그라미 니은번. 이 또라이가 요런 일련의 과정 판례를 이해를 못하니까 막 아무렇게 니은번 판례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얘도 시험에 많은 걸 아니까 그냥 썰어 넣어본 게 아무렇게나.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분리처분해서 허용이 안 되고 이게 천재가 돼야 돼요. 안 되고 대신 동그라미 니은번처럼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이 되려면 지금은 전세금 반환 채권 발생이 안 됐잖아요. 언제 발생이 돼요? 전세권 소멸 시에 전세금 반환 채권 발생이 되잖아. 따라서 장래 전세권 소멸 시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무엇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지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현재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분리처분한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 얘가 이제 판례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렇게나 써놨던 거지. 그 다음 전세권의 담보 제공. 이것도 구절구절을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뭐 결론만 외운다 해서 될 일 아니니까 또 말을 바꿔서 물어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물어봐요. 담보 제공에 관한 판례도. 지금 요 우리 전세금 1억 줬고 전세권자고 이 전세권을 병에게 담보 제공. 담보 제공자가 뭐 저당권 설정다 그 얘기겠죠. 재산권과 더불어서 전세권은 저당권은 격차가 되니까 저당권 설정다 이야기야. 스타트. 여기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가 저당권의 목적이 되냐, 전세권 소멸 시에 얘가 갖게 될 1억 원짜리 전세금 반환 채권이 저당권의 객체냐, 이것부터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얘도 지금 뒤에 보면 이 판례가 구절구절 시험에 나온다고 알기 때문에 판례를 이제 구절구절 써놓긴 했는데 가장 기본을 조금 빼놨다고 말이야. 이게 지금 정확히 정립이 딱 돼야 돼.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겠죠.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을 겪게 될 수 없잖아.
저당권을 객체되는 권리는 딱 두 개뿐이죠. 뭐가 뭐예요? 재산권과 전세권 두 개잖아. 요 채권은 질권을 객체돼 저당권은 객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상식이잖아. 따라서 물권인 전세권 자체가 저당권의 객체가 돼요. 요거는 저당권의 객체 아니라니까요. 채권은. 따라서 이제 2단계 이 물권인 전세권 자체가 저당권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2단계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 그 사례가 이제 꼭 이런 걸 내요. 기간 만료됐다 이렇게.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 실행할 수 없겠죠. 그게 그 기억번에 쓰였는 거예요. 요거는 빼놓고 이 자세히 요것부터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이게 전제가 돼야지 그 기억번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나요? 그 다음 3단계 그러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 이 전세권 자체가 저당권의 목적이니까 이게 소멸하면 전세권 자체에서는 더 이상 경매한다든가 저당권 실행할 수 없지 않냐 그 말이야. 그 기억번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얘는 지금 채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전세권이 이제 기간 말로 소멸이 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저당권의 객체니까 저당권 실행 못해요. 그럼 나 어쩌라고? 근데 이걸 그 다음에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얘가 이렇다 봐 전세기 미력 가지고 이제 채권 회수하는 방법이 남아 있을 건데 채권 회수 방법에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지금 기간 만료로 전세권을 소멸하면 전세권의 값어치는 이제 무엇으로 받게 되냐? 전세금 1억짜리 반환 채권으로 받게 된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부한 사람 눈치챘겠죠. 전세권 대신에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가치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대신 미쳐야 되겠죠? 전세금 반환 채권에. 이런 거를 우리는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작년 시험은 이걸 완전히 압축을 시켜서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는가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했던데 물상대위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죠. 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1억을 전세권자에 직접 지급해 버리면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가 없겠죠. 전세금 가지고 채권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얘한테 지급이 돼 버리면 따라서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려면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지급을 못하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야 돼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미리 압류를 해야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압류 과정이 이제 그 다음에 쓰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저당권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를 해야 되고 압류하지 않는 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하면 돼요? 전세권자에게. 이런 거는 물상대가 인정이 안 되니까 전세금 가지고 채권 회수하기 어렵다. 그 이야기야. 그 과정이 니은 디귿벗에 설명이 됐다. 그 말. 그 디귿벗이 물상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디귿벗이. 결론을 이어서 문제 못 풀어요. 구절구절 이해하셔야 된다고. 우리 중개사 시험도 이제 출제 경향이 갈수록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법고시나 변리사나 감정평가사처럼. 옛날에는 중개사 시험에 결론만 판례 결론만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그 일련의 과정을 구절구절 물어보는 문제들 특히 그거를 사람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들이 억수로 많으니까 그 일련의 과정을 이해를 해야 돼. 또 그렇게 해야지 공부가 돼. 또 그런 사람이야지 실무에 가서 써먹든가 말든가 하고. 나머지 집에서 있고 전세권은 소멸 목적물이 멸실 요즘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니까 집에 가서 있고 포기 마찬가지 뒤에 넘기세요. 거기에 존속기간 만료는 소멸해서 요거 하나를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니까 이미 앞에서 다 가르쳐줬지만 지금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기간이. 그러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질을 가지면서 동시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져요. 그러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는 없겠죠. 따라서 기간 만료가 되면 용익물권의 전세권은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이때는 특히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겠죠. 이미 앞에 가르쳐줬지만 전세권 등기를 말소 등기 하지 않더라도 용익물권은 기간 만료와 동시에 뭐한다? 자동 소멸 몇 조다? 187조 이렇게
하도 모르니까 이거 점검 딱 하고. 그 상식이잖아. 기간 끝났으니까 더 사용하면 안 되니까 마소등기와 상관없이 자동 소멸이 돼야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경우는 이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다 보니까 전세금 1억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담보물권으로 전세권은 그대로 효력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하는 거는 위에 것만 187조에서 그것만 딱 염두에 두면 되고, 전세권의 특유한 소멸사유에서 전세권의 소멸 청구하고 소멸 통고는 칼같이 구별하세요. 우선 사유가 달라요. 소멸 청구는 설정 계약을 위반했거나, 예컨대 아까 앞에서 가르친 것처럼 양도 금지 특약을 맺었는데 전세권을 관해서 그걸 위반해서 양도했다, 이런 경우, 또는 목적 부동산을 성질에서 정해진 용도로 상수해야 되는 거, 아까 앞에 나왔어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전세권자가 스스로 목적물을 수리해야 된다고. 근데 전세권자가 수선 업무를 이행 안 했다, 이런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 싸가지 없다라서 소멸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즉시 전세권이 소멸이 된다고. 그런데 소멸 통고는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유가 위에 거와 전혀 달라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요거는 바로 전세권이 소멸한 게 아니라 각 당사자에게 유예기간, 전세권자는 다른 부동산 알아볼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고 설정자는 전세금 장만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공이 통고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지 전세권 소멸하는 거예요. 정리 반드시 하시라고. 그 다음 317조 동시행관계 지겹도록 묻고 중요하니까 정리 따박따박 하시고, 전세권 소멸 시에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이코르,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라든가 동시행관계다 점검 딱 하고, 제일 밑에 가르치면 전세권 성립은 목적물 이된 경우는 아까 서두에 가르쳐준 거예요. 주택임대보호법 3조 사항과 동일하다. 요리생각하고 딱 정리하시면 돼. 가르친 2번 8년 맨날 물으면 기초잖아. 5층 넘어가서 여기서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금 매수를 위해서 목적물 경매하고 매각되면서 전세권자가 우선 배제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권은 일단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의 특징은 부동산의 일부 이외에도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용익물권 특징이에요. 따라서 이 부동산의 일부 이외에 당연히 전세권도 설정이 가능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전세권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 용익물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전세권은 동시에 담보물권의 특색을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금 매수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용익물권이다 보니까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근데 얘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더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세권자는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니까 경매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목적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가능한가, 또는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당연히 발생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용익물권 동시에 담보물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 303조 1항에도 이런 거는 능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라고 규정을 해놨느냐, 부동산의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더라도 목적 부동산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 이렇게 모칠이 되어 있어요. 따라 지문 잘 보고 골라야 돼. 이것도 하도 물어보니까. 따라서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이거는 법 303조 1항에 모칠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해석상이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이 대목이라고 말이야. 법규에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이 나눴는데,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도 가능한가? 요거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과 관련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한데, 걔네들이 믿고 걔네들이 믿으면 이제 판례가 중요한데, 우리 판례는 요리 이야기를 한다 말이야.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 못 한다는 것. 요 부분까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까지 전부에서 경매 신청하면 설정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아주 간단한 이유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무리가 없는데 판례를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컨대 이걸 이제 건물로 바꾸자고 말이요. 건물로 바꿨을 때 여기 방 두 칸 위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방 두 칸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죠. 따라서 구분 소유 객체로 분할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방 두 칸처럼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고 구분 소유 객체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 신청 못합니까? 요게 여기서는 가장 이제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요지부동이라고 말이야. 이런 경우도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에 대한 경매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것만 경매란 소리인데 현행법상 방 두 칸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상으로 아까 이런 얘기도 했죠. 옛날에는 전세권 몰라도 중개보는데 지장 없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전세권 모르면 절대 중개를 못해요. 전세권이 그만큼 실무상 많이 활용이 돼요. 상가 건물의 경우도 요즘에는 건물 주인들이 끝버거면 그래 네 워낙에 전세권 설정이 이렇게 돼. 따라서 판례를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판례들이 엄청나게 나왔다고. 의리 임차인이에요. 근데 판례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고. 임차인이 자기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와. 이런 걸 100번 읽으셔야 돼. 난생 처음 보는 눈으로 저 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심장 약해갖고 스텐트 수술 박아든가 말아든가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좀 전세권을 임차인이 자기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온다고. 여기 자기의 지위를 강화시킨다. 그 말은 뭐야? 그런 것처럼 경매나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받아 그 이야기겠죠.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이게. 따라서 저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농담 아니니까. 언제 집으로 갈지 모르니까. 스트레스 심하면 제가 수업 안 나오면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아 이제 민법생 서울로 갖고 나가라고. 이 경우에 이제 요 부분까지는 방독하니까 경매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이걸 이제 중개업자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실무에서 전세권이 엄청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전세금 매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경매권 인정이 되는데 이 판례하면 이거는 전부까지 안 된다. 근데 요거는 현행법상 독립성이 없으니까 요것만은 경매 안 된다. 그럼 나 어찌해야 되냐? 전세금 매수를 해서. 요게 문제라고 말이야. 지금 전세권자가 갖는 경매권은 담보권 실행 경매, 임의 경매죠. 그러니까 이게 허용이 안 된다는 이게. 그럼 이제 편법을 써야 돼요. 편법이 뭐냐? 그러니까 전세금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얘는 판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일단은 얘를 상대로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다 승소 판결 확정이 되면은 그걸 집행 권원으로 삼아서 무슨 경매할 수밖에 없어요. 요 전부가 여기서는 참호자가 전세권 설정이니까 전부가 참호자 재산이라고. 그러면 이 전부에 대해서 임의 경매 말고 집행 권원을 얻었으니까 뭐는 가능하냐? 강제 경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세호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주택임대법법 적용 대상 아니에요. 따라서 이 경우는 1심 끝나는데 일반 소송들 제외해야 되는 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그럼 전세금에서 어느 세월을 할 거냐 그러니까 주택임대법 적용이 안 돼 이거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소액사건 심판에서 심판 뭐 한다고 이게. 그러면 6개월이 걸린다고. 그럼 1심에서 또 불복하면 2심 올라가면 하세월이에요. 어느 세월에 전세금 매수하냐고. 이게 문제예요 실무상으로. 따라서 이 판례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의 비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고 구분소유 객체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냐 그 말에 얘 보를 해서 목적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허용해 주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판례는 요지부동이니까 요지부동인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그 1번, 2번 판례니까 정립 반드시 하고 문제 풀 때 이런 거 틀리면은 합격하기 힘드니까 전형적인 문제 틀리면 합격하기 어렵다고. 따라서 지문 잘 보면서 문제 푸시라고. 알면서 틀리기 쉬운 게 요 판례들이니까. 그다음 원상회복 부속물 수거권 뭐 시험은 상관없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인데 거기 지금 316조 1항 단서를 보면 뒤에 꼴랑지 눈을 읽으세요. 설정자가 갖는 부속매수권이 거기에 명시가 되었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전세권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못한다. 요게 이제 전세권 설정자가 갖는 부속매수권이에요. 그 다음에 2항을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거는 거꾸로 전세권자 갖는 부속매수권이라고, 단 전세권자 갖는 부속매수권은 제약을 좀 받아요. 두 가지로 설정자 동의로서 부속시킬 것 또는 설정자로부터 마지막 구절 매수한 것일 것, 이런 경우 안에서. 따라서 전세권의 경우는 설정자도 부속매수권을 갖고 전세권자도 부속매수권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와 똑같은 것이 저번 시간도 가르쳐 드렸어. 부합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의 경우에도 부속물 매수 646조라고 저번 주에 가르쳐 줬죠. 부속물 매수권을 갖더라고 말이야. 부합에서 가르쳐 드렸잖아.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도 부속 매수권을 갖는다고. 따라서 이제 시험에서 부속 매수권이 엄청나게 출제가 되는데, 당연히 일단 시험은 전세권자가 갖는 부속 매수권이 아니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갖는 부속 매수권 646조, 요게 이제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요게 전세권의 경우는 316조 2항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차인이 갖는 부속 매수권이 있고 316조 2항하고 똑같은 거라고. 토시자는 안 틀리고.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방금 전세권의 경우는 316조 1항 단서에 의하면 전세권 설정자 빌려준 사람도 부속 매수권 간다고 돼 있죠. 근데 임대차의 경우는 빌려준 사람, 임대인에게는 부속 매수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임대인에게는 부속 매수권이 인정이 안 된다고. 이게 차이점이야. 전세권과 임대차 차이가 요거라고. 전세권의 경우는 316조 1항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자도 부속 매수권을 갖지만 임대차고는 임대인에게는 부속 매수권 인정이 안 된다고 말이야. 그게 차이니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라고. 그 다음 뒤로 쭉 넘겨서 담보물권. 여기 이제 담보물권 앞에 담보제도가 왜 필요한가 뭐 집에서 읽으면 되고, 뒤에 넘겨서 이 담보제도가 이제 인적 담보가 있고 물적 담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물적 담보고, 채권자가 제3자 또는 참모자가 제공한 특정의 재산을 가지고 담보로 지금 활용하는 제도가 이제 물적 담보인데,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지금부터 다 써먹여야 되니까. 이 물적 담보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제한물권의 법리한 물적 담보제도가 있고, 하나는 이제 소유권 이전의 법리한 물적 담보제도가 있는데, 여기 위에 거는 이런 걸 말하고 밑에 거는 이런 걸 말해요. 다시 하게요. 다음 주에 오늘 배운 거를 완벽하게 지금 써먹여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 들으란 거예요. 지금 이제 제한물권을 벗는 물적 담보제도는 이런 걸 말하는데, 지금 우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담보 적용 요구 해서 얘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이 저당권이 영역물권, 저당권이 담보물권으로서 영역물권과 더불어서 흔히 말하는 제한물권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이 칠판의 사례 경우는 이 1억 원이라는 채권 담보를 위해서 채권자에게 저당권이라고는 담보물권, 제한물권을 설정해 줬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한물권을 법리한 물적 담보. 특징은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설정자, 채무자가 보유를 하고 채권자에게는 담보물권이라는 제한물권만 설정해 준다. 이런 게 위에 해당이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민법 물권법 시간에 공부를 하는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물론 질권은 시험에 만들어놨죠. 저당권, 이 담보물권 제도가 싸그리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을 보면 물적 담보는 특징이 이런 거죠. 나중에 변제 안 하면 채권자, 저당권자가 목적물 경매에서 그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받는다. 요게 특징 이렇게. 따라서 이제 제한물권을 법리한 물적 담보는 민법, 물권법의 규율을 받고 우리가 이제 물권법 시간에 배우는 물적 담보는 요거라고 말할게. 그래서 소유권 이전의 법리한 물적 담보는 이런 걸 말할 건데, 이율이 또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자 한다. 담보 제공 요구했다. 채무자가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변제에게 변제를 못하면 내 2억짜리 토지로 대신 변제할게. 미리 약속을 했어요.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대물 변제, 본래 급여에 가르면서 물건으로 대신 변제, 미리 약속했으니까 대물 변제의 예약. 문제는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 이런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약했다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 앞으로 가등기. 그래서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가등기 담보. 따라서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하면 얘는 1억 대신에 2억짜리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해뒀으니까 번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소유권 이전의 법리한 물적 담보. 이 채권자에게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준 형식을 취한다. 이런 취지겠죠. 한눈에 봐도 이런 가등기 담보는 요거는 채권자가 폭리를 취한다. 요게 사회 문제를 야기했고, 따라서 이런 소유권 이전을 법리한 물적 담보, 이런 거를 이제 비전형 담보 또는 변칙 담보 그러는데, 채권자 이제 폭리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그게 우리 시험에 들어가 있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 따라서 동법에 의하면은 얘가 이제 폭리는 규제가 되어야 되니까 폭리 규제하는 방법은 목적부등의 평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것, 차액 이런 거를 가담법에서는 청산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청산금을 채무자에 지급을 해야지 얘는 비로소 번등기 소유권 취득. 따라서 이 가담법에 의해서 청산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니까 이자 폭리가 규제가 된다. 따라서 비전형담보, 변칙담보 이 경우는 채권자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특별법인 가담법의 규제를 받으니까 우리가 민사특별법 가담법에서 배우는 담보제도는 바로 밑에 거고, 위에 거는 물권법에서, 밑에 거는 가담법에서. 요거는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요거 이해하려면 요걸 반드시 깨우쳐야 돼요. 특히 저당권을 이해를 해야지. 가담법은 공부하기 쉬우니까 정신 바짝 차려 그 이야기고. 오늘 지금부터 이제 위에 거 공부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위에 제한물권을 법리한 물적 담보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나오는 담보물권 제도고, 여기 담보물권은 먼저 시험과 관련해서 첫 번째 주의할 거 몇 가지 공통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든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성질이다 해서 한자로 담보물권의 통유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성질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미 아까도 앞에서 몇 가지 가르쳐줬다고요. 첫째, 부종성. 주의할 건 몇 가지. 지금 이 을이 갑으로부터 1억 빌리고 이 건물의 채권자 저당권 설정 모든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성립이 되니까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에 종속된 성질을 갖는다. 이런 거를 부종성. 이 부종성 때문에 시험에서 맨날 물어본 것이 이런 것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이 되면 담보물권은 따라서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 같으면 187조 말소된 게 할 필요 없이 자동 소멸한다. 직업들은 모르니까 정리했다고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담보물권에 세 가지가 있는데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론 요거는 시험에 안 들어가고, 유치권 그러면은 첫마디로 입에서 톡 튀어나오는 말이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 말이 튀어나와야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그는 공부 전혀 안 된 사람이고. 이게 핵심 포인트.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에 대해서 요 밑에 거는 약정 담보물권이니까 저당권 같으면 채권자와 저당권 처럼 계약이 필요하다는 거. 두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처라고 등격 그렇게 약정이 있어야 되는데, 유치권은 이제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이 말이 가장 핵심이에요.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채권자에게 유치권이 자동으로 성립이 된다는. 딱 유치권에서는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시험에서도 성립 요건 물어보겠죠.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계약이 필요 없으니까
채권자 유치권 성립하니까 이 성립 요건에 초점 맞춰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법정 담보물권 특성상 유치권의 경우는 부종성이 아주 엄격하게 인정이 된다는 것.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이제 법이 정한 성립 요건이 핵심인데, 그 성립 요건의 첫 번째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할 것, 그래야 유치권 성립한다, 요 이야기야. 요게 곧 부종성이겠죠. 따라서 법정 담보물권의 특성상 유치권의 경우는 부종성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되지만, 약정 담보물권인 저당권 등의 경우는 부종성이 완화된다. 요게 차이니까 요걸 점검을 딱 하고,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저당권의 근저당을 떠올려 보세요. 원래 부종성이 인정이 되면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담보물권을 따라서 소멸이 돼야죠. 근데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 일시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은 소멸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고 말 이렇게. 안 하더라고 말. 부종성이었죠. 인정이 안 되잖아. 이게 근저당의 특징이고, 따라서 약정 담보물권의 경우는 근저당에서 보시다시피 부종성이 완화된다. 차이, 이게 핵심이 딱 점검하고, 소반성은 부종성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라붙는 게 소반성이고, 이건 여기에 종속당 성질 가니까 이게 이전되면 담보물권 따라서 있는데 이게 소반성. 그러나 항상 주의할 것은 소반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폐지할 수 있다 그 이야기라고. 지역권은 특이하게 해서 폐지할 수도 있고, 아까 전세권 같으면 기간 만료, 그 다음에 어떤 경우 합의 해지 등의 경우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세권은 수반이 안 되고,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 항상 위험되어 둬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담보물권 성질 자체만 놓고 볼 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은 것은 그놈의 물상대여예요. 요게 이제 시험에서는 성질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데, 아까 전세권에서도 잠깐 나왔다시피 요거는 한자를 잘 보라고 말이에요. 모르는 한자 없을 거니까 물상대 한자 이렇게 써. 이렇게. 그럼 물상대는 이제 뭘 말하느냐? 이런 걸 말하는데, 지금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이제 또 일반 채권자들이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을 매각된 가지고는 이런 일반 채권자들보다는 언제나 얘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돈 빌려주는 거렇게.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된다. 여기 핵심인데 얘네들보다 우선 변제 받으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이야. 이 건물을 제3자 병이 불려서 멸시를 시켰죠. 이렇게. 또는 저당 목적물이 토지인데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공용징수 수용을 했어. 이렇게. 그러면 멸실훼손이 됐다, 또는 공용징수 수용 등이 됐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이제는 저당 목적물 자체를 경매 처분해서 매각대행 가지고 우선 변제는 못 받을 거라고 말이요. 대신 멸실훼손이 되면 이 소유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조건을 갖고 공용징수 수용 등이 되면은 손실보상 조건을 가질 거라고 말이야. 그럼 목적물의 가치가 뭐로 바뀌게 되느냐? 손해배상 조건이나 손실보상 조건을 바뀌게 돼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얘가 이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면 이 금전은 요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이기 때문에 요 금전 가지고도 일반 채권자보다는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는 것이 사례에 맞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래 인정이 되는 것이 물상대여. 따라 뜻풀이하면 저당권을 비롯한 담보물권은 담보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위에, 윗상자 가치 변형물 위에 대위 대신 효력을 미친다. 이런 걸 물상대여. 따라 이런 경우는 저당권 효력이 저당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은 손해배상 조건이나 손실보상 조건에 대신 효력을 미친다 그 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얘가 받게 될 요 금전 가지고도 일반 채권자보다는 얘가 우선 변제 받도록
보장을 해주자. 그래 인정이 되는 것이 물상대유라고 말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물상대유 취지는 담보물권자가 갖는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줘서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거 매각에서 우선변제 받을 사람이니까 이걸 매각에서 우선변제 못 받으면 목적물을 가치 변형물로부터라도 우선변제 받도록 보장해주자.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담보물권 3개 중에서 유치권의 경우는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은 인정이 되나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질권 저당권은 경매 플러스 우선변제권 다 인정이 되죠. 따라 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냐는 유치권의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물상대유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제일 핵심이 이거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말이 잠깐 나왔어요. 전세권에서 지금 칠판의 사례에서 지금 얘가 블렌드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지역권을 갖고 수용 주체에 대해서 이건 적법행위니까 손실보상 지역권을 갖는다고 말할게. 그런데 실제로 이 채무자가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금전들이 이자 일반 재산을 섞여서 특정성을 상실하게 되면 돈 냄새를 맡고 일반 채권자들이 벌떼처럼 달려온다 말이야. 이 대목에서 원래 저당권자가 일반 채권자들에게 얘가 지금 받은 돈은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으로 받은 돈이니까 나만이 우선변제 받아야 된다. 물상대를 주장을 하고자 하면 얘네들이 웃는다 그 말이야. 이미 이 금전이 여기에 이자에게 지급이 돼서 이자 일반자가 섞여져 버리면 특정성을 상실하는 거 못 알아들으면 이 금전이 손해배상을 받았다 손실을 받았다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이야. 5만 원짜리 돈에 손해배상금 직인이 찍혔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들이 냄새 맡고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액을 비롯해 평등 배당을 받을 줄 알죠. 평등 배당 받고 달라든다고. 그럼 얘는 돈 내 거라고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야. 따라서 특정성을 상실하기 전에 물상대의 가장 기본, 이 금전들이 채무자에 지급되기 전에 아까도 전세권 잠깐 나왔다시피 손해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조건 이 권리 자체를 미리 뭐 해야 되느냐? 압류하면 지급을 딱 막으니까 막아놓고 일정 절차, 뭐 추진명령이나 전부명령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거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말이야. 이때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압류를 한다는 것이 아주 기본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압류 취지가 뭐냐? 이 금전이 이자와 재산 속에 섞여서 특정성 상실하는 걸 방지해서 압류를 하니까 굳이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할 필요는 없고 이런 제3자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물상대유는 인정이 된다는 거. 이 대목에서 만약 얘네들이 압류를 해주게 되면 얘네들은 속된 말을 밥 내놓고 뭐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런 일반 채권자들은 학수 고대를 해야 돼. 저당권자도 제발 압류하지 말거라 이렇게. 그럼 압류를 안 하면 이 금전이 채무자 현실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또 뭘 하느냐? 채권액을 비롯해서 평등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말라고 법도 모르는 애가 촉새처럼 압류를 해주냐 그 말이야.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손 안 대고 뭐야? 코 풀어. 씩 웃어. 바보들이 참 많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런 바보는 안 돼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또 한 가지예요. 물상대유 취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저당 목적물 자체를 얘가 직접 경매 처분 매각해서 이 매각된 것을 우선변제 못 받으니까 가치 변형물 위에 대신 저당권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여전히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 자체를 직접 경매 매각 처분해서 그 매각된 가지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면 물상대는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진짜 쪽팔리니까 이것 좀 틀리지 마세요. 정말로. 얘가 저당 목적물을 매각을 했어. 이렇게. 소유자가 얘니까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때 매각대금 또는 이 건물을 임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받게 될 차임. 이 매각대금이나 차임에 대해서도 물상대가 인정이 되는가. 이런 것 좀 틀리지 마시라고.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유는 매각에 대해서 소유권 넘어가고 얘가 임차권 취득해도 얘가 돈 안 갚으면 얘는 여전히 이 건물 자체를 뭐 할 수 있잖아요.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잖아. 따라서 이런 거는 매각되거나 차임에서 물상대가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학교권에 들어가서 설마 이런 거 틀리겠나 해서 이와 관련된 판례 하나를 최근 3년 동안에 계속 반복 출제하고 있는데 요 매매나 이런 거를 좀 물어본 게 아니고 이런 거 물어보면 품격이 좀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이에 관련된 판례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 판례가 최근 3년 동안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 물상대에서 의의 쭉쭉 있고 거기 지금 가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방금 마지막 설명이 그거라고. 몇 페이지 펴냐 그러면 340페이지 펴세요. 거기 보면 판례 하나가 남았는데 여기 유치권에는 물상대가 설명이 안 됐겠죠. 유치권 부분에는. 그래서 저당권에는 물상대가 인정이 되니까 다시 저당권에도 물상대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다시 기초를 써놨는데 거기에 색칠한 분에 판례 하나 나와있죠. 이 판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3년 전부터. 법규에 보면은 공용, 징수, 멸실훼손 또는 공용, 징수 이렇게 되어 있어. 사유가. 그런 경우에 물상대가 인정이 된다고. 그런데 그 판례 사례를 보면 손실보상 등록보다는 협의치드라고 되어 있죠. 근데 공용징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일반 국민의 특정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서 특정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공용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익사업으로 해서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그걸 공용징수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판례에 나오는 협의취득은 뭐예요? 강제로 취득해 가는 것이 아니고 협의해서 사고팔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보상금은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인정이 될 수 없다. 물상대가 인정될 수 없다. 요 판례인데 요게 최근 3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상대에서. 딱 꼬시기 좋잖아요. 협의취득을 뭐로 착각하기 쉬우니까 공용징수로. 근데 공용징수는 공익사업으로서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강제적으로. 이거는 강제로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다시 앞으로 돌려서 326페이지 펴보세요. 동그라미 1번 우선 변제권 없는 유치권에는 물상대의 없다. 정했다고 하고 행사요건 동그라미 1번 금전이 실제 지급되기 전에 뭐하라? 압류하라. 마지막 구절 압류는 누가든 상관이 없다. 정리에 따박따박하고 거기까지가 주로 시험에 나온 거 정리 잘하세요. 그 다음 불가분성. 여기 불가분성은 이런 걸 말하는데 지금 1억 원을 빌리고 이 100평방미터 토지 위에 채권자가 저당권에 설정이 되어서 그렇게 이때 얘가 절반 5천만 원을 변제했다 치자고 말이야. 그러면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100평방미터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으니까 절반 5천만 원을 변제를 하면 이제는 저당권 효력도 절반 50평방미터 위에만 효력을 미치는가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말이야. 만약에 절반을 변제했으니까 이제는 저당권 담보물권 효력이 목적물 절반에만 효력을 미치게 되면 나중에 나머지 안 갚으면 얘는 절반만 경미한다 이런 결과가 돼버려. 그러면 담보물권 효력이 약해져. 바꿔 말하면 얘가 나머지 절반 쉽게 변제를 안 한다고. 따라서 담보물권의 효력을 강하게 만들려면 강화를 시키려면 피담보 채권 전부가 소멸이 될 때까지 담보물권 효력은 목적물 전부 위에 불가분적으로 그래서 불가분성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나머지 잔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얘는 목적물 전부를 경매하겠죠. 이렇게. 그래야 얘는 나머지 잔액을 빨리 갚죠. 담보물권 이렇게 강해진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 유치권의 경우는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법정 담보물권이다. 요게 핵심이니까 항상 초점을 여기다 맞추라고 말이야. 법정 담보물권이다. 따라서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채권자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된 이제 모델이라는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동상 같으면 가비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다. 수리가 완성이 돼서 수리대금 채권이 발생이 됐는데 이자가 수리대금 안 주면서 노트북 반환 청구만 한다. 법의 법자도 모르는 수리상 아저씨도 네가 수리대금 줄 때까지 노트북 반환 뭐 하겠다.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채무자 소유 노트북을 유참으로서 반환 거절한다. 그러면 얘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수리대금 줄 것이다. 이런 게 유치권.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치권의 사례는 이런 거이고,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소선 의무 A한테 쓰니까 이 임차인은 626조 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상환 청구한다. 이때 이제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비용은 상환 안 하면서 건물만 반환달라고 반환 청구한다. 이때 이제 얘가 네가 비용 살 때까지 건물 반환 뭐 하겠다. 이것도 돈 벌 때까지 목적물 유참으로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한다. 유치권이 성립되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은 모델인 사례. 실무에서 유치권이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시험은 이런 것이고, 실무에서는 이런 거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건물 한 채 제주구로. 도급인, 수급인.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이 발생이 됐다. 얘가 공사가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안 주더라. 네가 공사대금 줄 때까지 완성한 건물 인도 못하겠다. 이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 실무에서 유치권으로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 공사대금 채권 요 경우고, 시험에서는 요거고. 이 칠판의 사례를 보면 지금 우측의 의리 채권자로서 유치권을 취득하는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 우측의 채권자의 유치권을 취득하려면 왼쪽의 채무자들하고 유치권 설정 계약 필요 없고, 여기에 부동산을 가더라도 등기도 필요가 없다.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성립이 되는데, 그 성립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다음 두 가지라고. 첫째, 유치권은 다른 거 없어요. 채무자가 돈 줄 때까지 목적물 움켜쥐고 반환 거절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핵심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지 유치권은 성립이 되고, 역으로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되니까 점유할 것 가장 기본 움켜쥐고 있어야 돼요. 못 돌려준다고 개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우측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수리대금 채권, 비용상환 채권, 공사대금 채권. 전부 이 경우는 노트북이나 물건을 수리했기 때문에 이 채권이 생겼으니까 노트북이라고는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된 채권이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 저 끝에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안 공했기 때문에 부동산, 건물, 물건이 오인돼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이 됐고, 따라서 이제 이런 거를 책에서는 유시건편을 빌려서 물건과 채권과 견형 관계가 있을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바꿔서 풀면 이 피담보 채권이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이 된 채권일 것. 따라서 유치권은 결국 이런 이야기죠.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이 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채권을 발생시킨 물건을 뭐 하는 것이다. 변제할 때까지 유치하는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그러면 이 요건을 갖추면, 이게 가장 핵심 요건이니까 요건을 갖추면 우측 혈액의 자동으로 유치권 성립. 그러면 왜 이런 유치권 성립되느냐? 이유는 간단하고, 공평의 원리 입각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취지가 이제 공평 원리 입각에서 유치권이 성립다 그랬는데, 계약법 들어가자마자 쌍무계약으로부터 투계약에 발생된 계약 기록이다 그래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공평 원리 입각에서 인정되는 건 똑같아요. 따라서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하고 그러면 유치권은 공평 원리 입각에서 인정되는 건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비교 문제다 그래서 뭐가 뭐서 차이. 예컨대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이런 것들이 옛날 초창기 시험에서는 엄청나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비교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판례 아니면 사례가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행 항변권하고 유치권의 비교 문제는 요즘에도 끝버금은 집중 출제된다는 거. 이유는 이 차이점을 사례 문제 등으로 출제하기가 좋으니까 계속 반복 출제하고 있다는 거. 따라 지금부터 이 양자 차이를 한번 살펴보자 말이야. 참고적으로
얘는 지금 책에다가 유치권 부분에서는 동시행항변권 차이를 안 써놨고 어디에다 써놨느냐, 동시행항변권 부분에다가 얘는 차이를 써놨는데 저기 385페이지에다가 또 똑같은 이야기. 박스 같은 거 외우면은 시험 떨어지기가 더 작심하시면 박스 외우고, 그 박스 외워봐야 문제 못 푸니까. 그 차이점은 거기 써줬어. 거기 읽어도 문제 못 푸셔. 사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 설명 듣고 집에 가서 읽고 박스는 외우지 말고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는 거야. 지금 여기 이제 사례를 약간 변형을 시켜야 돼요. 양자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왼쪽 사례를 한번 이렇게 바꾸자고 말이요. A가 설명드려야 돼요. 노트북 소유자. 노트북을 가볍게 빌려줘서 A가 노트북을 사용하고 고장이 나서 을에게 수리를 맡겼고 소유자 A. 그럼 A가 이제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수리해주라. 알았다. 당연히 이것도 계약 일종이고, 그럼 이게 무슨 계약이냐? 노트북 수리 맡기는 것도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냐? 여기 이제 노트북 수리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다. 그러면 보수 한 푼도 못 받아요. 요거는 수리가 완성이 돼야지 보수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 일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민법에서는 도급계약, 건물 지어놓은 것만 도급계약 아니죠. 도급계약은 전형적인 쌍무계약. 무엇과 무엇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길래 원래 쌍무계약은 양당사 모두에게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발생된 쌍무계약이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이 되는 어떤 채무가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였기 때문에 쌍무계약이냐, 그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 법 668조인가 보면 도급계약에 있어서 여기에 동시행관계로 되어 있어요. 도급인은 보수 지급 의무하고 이코르 수급인의 완성물 인도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못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쌍무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묻는다 말이에요. 첫째, 여기 도급인이 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리대금. 수리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노트만 반환대로 반환 청구하면 얘는 일단 도급계약이 쌍무계약이라니까 이 쌍무계약부터 발생이 되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서 일단 반환 거절할 수 있겠죠. 네가 보수 지급할 때가 수리대금 줄 때까지 노트북 반환 뭐 하겠다? 동시행 항변권 행사 일단 반환 거절할게. 그런데 두 번째, 이걸 아까 분석해 봤다시피 얘가 갖는 수리대금 채권은 노트북에는 물건을 수리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물건이 어디서 발생한 채권이고, 얘가 현재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측을에게 무엇도 성립이 되느냐? 유치권도 성립이 돼요. 따라서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한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따라서 이 경우에 왼쪽 갑이란 사람이 수리대금은 안 주면서 노트북 반환 청구를 하면은 우측의 을은 첫째, 동시행 항변권 행사해서 반환 거절할 수도 있고 유치권을 행사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다. 여기까지 들었나요? 근데 이제 이거 사례를 이제 이렇게 또 바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례 내기가 아주 좋다는 건데, 이번은 소유자 A 쪽에서 내가 소유자다. 물론 수리대금 지급 안 하고 노트북 반환 청구를 했다. 그러면 우측의 을은 저기 제3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지금 동시행 항변권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배워요. 물권이 아니라 그 이야기야.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하게 발생이 되는 이행 거절 권능에 불과하지 독립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요 갑이 반환 청구할 때는 동시행 항변권 행사에서 얘한테는 반환 거절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까지는 동시행 항변권 행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유치권은 반대겠죠. 요거는 현행 민법상
독립한 물권은 되어 있고 따라서 절대권하고 말이야. 따라서 얘는 갑에 대해서도 유치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하겠지만 소유자 제3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양자는 병존은 하되 그러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이거는 독립한 물권이니까 절대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위에는 독립한 물권이 아니고 쌍무계약부터 투기가 발생되는 단순한 이행 거절권 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도급인 상대방의 섬에 행사할 수 있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이걸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내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험도 이렇게 사례로 몇 번 출제가 됐고 여전히 동시에 오미크론 유치권 차이는 물어보니까 쓸데없이 그 박스에 뭐 거절할 수 있는 급변은 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딴 거 요즘 안 물어봐요. 촌스러우니까. 그런 거 예고 다니지 마세요. 최근에도 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최로 돌아와서 거기 이제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서 동그라미 1번 이에 관한 동그라미 2번은 아예 시험에 단답시로 쏟아져 나오고 앞에서도 여러 번 내 주제를 시켜드렸어요. 다시 왼쪽 사례 보세요. 여기에서 이런 경우 얘가 지금 목적물을 점유하니까 유치권이 성립됐는데 제3자 병이 이 노트북을 침탈 뺏어갔을 때 하도 물어봐요. 단답죠. 뺏어갔을 때 1. 얘는 유치권을 주장해서 물권적 반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점유 침탈했으면 빼앗겼으니까 점유 상실해요. 상실과 동시에 이미 유치권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유치권 자체가 없죠. 따라 유치권을 주장해서 물권적 반환권 행사 못하고 지급도로 출제한다고. 대신 얘는 그러면 얘한테 노트북 반환 청구를 못하는가. 이게 점유를 하니까 동시에 점유권도 가자.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따라서 점유권의 경우는 204조 3항에 보면 지급도로 출제하죠. 제척기간. 침탈 당한 날부터 몇 년? 1년. 침탈 날부터 1년 이내에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권 행사에서 점유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유치권 말고 유치권 이미 없어진가?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권 행사 제척기간은 204조 3항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동시에 출소기간을 가르쳐줬죠. 1년의 행사를 해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유치권은 다시 뭐한다? 소멸했던 유치권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요 1년의 과정을 하도 물어보니까 다행스럽게 얘가 이거는 또 그거 써놨다간 말이야. 1번, 2번 정리 잘 하시라고. 지급도록 물어봐 단답식으로. 그 다음에 법정 담보물권이다.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법이 정한 요건은 자동 성립이 되기 때문에. 좀만 쉬었다 가자.